확진자가 2,4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다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시절 성남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돈을 받고 그 일부로 임원들이 해외 연수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딱 떨어지는 배임이라고 대장동 의혹을 따지자 박범계 장관이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주가 누구냐와 특혜 여부라며 신속한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가 세종과 청주 SPC 공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또 소집했습니다.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지나친 간섭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집니다. 헝다그룹이 어제 일부 채권 이자를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다를 쪽에 국유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허상이란 답안을 낸 지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은 흥미롭고 좋은 발상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2,4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 6시까지 이미 2,1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확진자가 확정할 거란 우려가 일단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 초에는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덕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재택 수업을 하고 있는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운동장 옆으로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동식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딜 갔다 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혹시도 모를까 하는 생각에 이런 선제 검사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는 발병 이후 최다인 2,434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의 72%가 나온 수도권에서는 유치원과 대학교, 여객선과 공공기관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그 확산세는 놀라우면서도 또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추석 연휴의 이동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주입니다. 3,000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잠복기가 평균 5일이니까 다음 주가 되면 이 추석 연휴의 귀성과 휴가지 여행의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3,000명을 넘을 수도 있는.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교통 요충지에 설치된 선별 검사소를 통해 확진자의 17%를 찾았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다음 달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앞두고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런 확진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 때문인데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도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진되더라도 집에 머물며 치료할 수 있는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택 치료를 하다 증상이 악화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생활치료센터.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34명이 입소했는데 증상이 호전된 24명은 집으로 돌아가 재택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여도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이제 입원하시는. 서울시도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의 소아 환자와 보호자 등에만 한정했던 대상도 50세 미만 3인 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9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택 치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환자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하는 등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청회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아지면 50세 미만 기저질환자까지 재택 치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다음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저희 단독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4년 전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갔다가 성남시 의회에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연수를 다녀왔는지 알아봤더니 바로 성남의 뜰에서 받은 돈으로 조성한 자금의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로부터 연간 수십억 원씩의 자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정확한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13명은 지난 2017년 1월 선진개발지 탐방 명목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유동규 당시 본부장도 함께였습니다. 총 예산 8,300만 원을 썼는데 유 전 본부장 등 임원 2명은 600만 원이 넘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관광성 외유를 각종 개발과 관련해 선진지 해외 연수로 포장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문제는 예산의 출처입니다. 공사 측은 성남의 뜰에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해주고 받은 용역비로 자금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0억, 36억, 30억, 66억이라는 돈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이게 성남의 뜰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도 경험도 없어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사가 개발 관련 용역을 대신해 줬다는 겁니다. 야당은 실제로 용역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업자 선정에 따른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성남의 뜰을 내정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대가성의 예산이 아닐까 좀 사실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공사 측은 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 대가라면서도 개발사업본부 자금 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대장동 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이력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임명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간부로 특별 채용됐고 취임 이후에는 간부들을 대동하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응원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인사 전횡이 극심했다는 증언들도 이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낸 임원 모집 공고입니다.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등의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인 유동규 씨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고 행정감사에서도 자격 요건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라는 조항에 해당돼 사실상 특별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임명권자인 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석이었고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결국 본부장이 된 유 씨는 자신의 뜻대로 전체 직원 4분의 1을 물갈이 했다고 직원들은 증언했습니다. 오자마자 그 장악을 하려고 직원들을 갖다가 제일 많이 막 정직, 직원들 징계를 제일 많이 준 사람.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무조건 징계에서 날려버리고 뭐. 유 씨는 이재명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간부 8명을 대동해 새벽부터 응원을 나갔다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이 시장을 쫓아다니면서 90도 절하라고 발령을 낸 것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유 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는데 이때도 민주당 도의원들조차 보은, 낙하산 인사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최근 전화번호를 바꾼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근이라는 호칭은 언론에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그런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특혜 의혹이 성남의 또 다른 인근 지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2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에 착수했는데 여기서도 배당금의 절반인 150억 원을 민간업체가 가져갔습니다. 놀라운 건 대장동 때 익명으로 숨어서 투자했던 천화동인 관련자들의 이름이 이 위례 사업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새로운 의혹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세 곳에 걸쳐 개발된 위례 신도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11월 성남시 행정구역 내 1,137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성남개발공사는 5% 지분을 확보하고 배당금 306억 원의 절반가량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150억여 원은 대장동의 화천대유처럼 자산관리 역할을 맡은 위례 자산관리와 천화동인처럼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한 투자자들이 받아갔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김진욱 변호사는 위례 자산관리가 보통주를 통해 150억 원가량을 배당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자본 투자 금액의 22.4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린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위례자산관리에는 같은 주소지를 둔 위례투자 1호와 2호, 위례파트너 3호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곳에선 대장동에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인물들의 이름들도 여럿 발견됩니다.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모 변호사의 부인이 위례파트너 3호, 천화동인 5호 대주주인 정모 회계사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여성이 위례투자 2호의 등기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사업 구조가 이전부터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56.8%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공감한다고 했고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1.3%에 달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추켜 세웠습니다만 그 수혜자여야 할 대장동 주민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헐값에 토지를 수용해 가더니 약속과 다르게 비싸게 분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사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1,100만 원 정도에 분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분양가는 2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대장동 현장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대장동 도시개발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2014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평당 1,100만 원대 분양을 약속했는데 이 아파트는 이 지사의 약속보다 2배 비싼 가격에 분양됐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분양가는 비슷합니다. 개발 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말에 시세보다 싼 값에 땅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00 정도에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600 정도. 원주민들은 이재명 지사의 약속과는 달리 분양가만 올라갔고 결국 개발업자의 배만 불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공개발 시민한테 넣어주려면 되는데 시민 돈을 빼서 지불하니까 성남 시민 돈이 그 무주택자들의 억울하게 내 집 마련을 갖다 준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화천대유가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꾸린 게 드러나면서 그 배경과 역할에도 의혹이 적지 않습니다. 전직 대법관의 검찰총장, 검사장 그리고 특별검사까지 그야말로 최고위급 출신들인데 특히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첫 로비 사건 수사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수사를 맡은 검사장까지 모두 화천대유를 고리로 연결됐습니다. 연루된 법조인의 상당수는 소속 로펌이 맺은 계약이었을 뿐이라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해명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점도 사실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이들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4호를 가진 남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남 변호사는 현재 가족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개발 로비에 관여해 수원지검에 구속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민영개발로 바꿔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였는데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강찬우 당시 수원지검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화천대유 고문과 자문 변호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남 변호사를 변호한 조모 변호사는 현재 천화동인 6호의 주인입니다.
결국 대장동 1차 로비에 관여된 피고인, 변호인, 검사장 모두가 화천대유로 다시 묶인 겁니다. 화천대유 고문단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순실 씨를 변호하던 이경재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김 전 총장과 강 전 검사장은 과거 소속 로펌이 화천대유와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검찰 수사가 될 겁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사건의 핵심에 대해 화천대유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번진 만큼 정부와 검찰도 고민의 지점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전히 야당은 문재인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까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다른 사업자의 제안서를 입수했다며 성남의 뜰보다 훨씬 공공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천억 상당의 기반시설을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분대로 분배하겠다 그랬어요.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가는데 화천대유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야당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또 배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결국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기 때문에 특혜 여부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본류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일정 부분 수사 의지를 나타낸 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권 의원을 지목하며 과거 새누리당 세력이 주장한 민간 개발을 공영 방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환수했다고 큰 소리로 반발했고,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이 과정에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도가 지나쳤잖아요, 박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5,503억 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 누구 말이 맞는지 양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일단 5,503억 원의 세부 내역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지사 캠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받은 배당금은 5,503억 원인데요. 구체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으로 2,761억 원, 일부 임대주택 부지로 1,822억 원, 터널 공사로 920억 원을 시가 벌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소득이 민간 사업자가 받은 배당금 4,040억 원보다 많다고 강조하죠. 예, 그런데 이 터널이라든지 공원 같은 시설들은 민간 시업자가 시행을 하더라도 기부 체납 형태로 지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 측이 이를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통상 기부 체납은 사업 부지 내 공공시설을 말하는데 해당 공원은 대장동 사업 부지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즉 대장동 내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기부 체납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를 환수한 건 이 지사의 의지와 신념의 결심이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공산당이란 말까지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km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기부 체납이냐 공익 환수냐는 결과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둘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네, 관계법령엔 주택 건설 사업의 기반시설 기부 체납을 해당 사업 부지 내로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700억 원 상당의 공원이 대장동에 있지 않아 기부 체납이 아니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로 재듯이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게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제화되기에는 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좀 어려운. 자, 결국 이재명 지사가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게 현금으로 다 환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집만 짓는 게 아니라 공원, 학교, 도로, 터널 같은 기반 시설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즉 기부 체납이란 건 개발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공익 환수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그래서 나옵니다. 분명 개발을 통해서 공공성이 침해가 됐잖아요. 기부 체납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공공성이 침해되는 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예, 뭐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건데 이재명 지사청은 이걸 공익환수 5,503억 원 했으니까 성공한 공공개발 모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걸 두고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번 주말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공개됐는데 아무래도 앞서 보신 대장동 개발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정민 기자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펼쳐진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몰랐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해석해야 하는가? 최초에 이 땅을 매입했던 토건 세력들은 구속되면서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경쟁은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호남 지역 유권자 1,000명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2.5%포인트 차 접전이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2주 전 13.7%포인트였던 격차를 오차 범위 내인 4%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호남 지역 민주당 선거인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만 명, 두 후보의 누적 득표차는 11만 3천 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도 과반을 한다면 굳히기가, 이낙연 후보가 한 곳에서라도 1위를 한다면 결선 투표 가능성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야당 국민의힘에선 어제 두 번째 TV토론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비슷한 공약을 내건 걸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홍 후보의 조국 비호 발언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약 통장 관련 발언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홍준표 후보가 쓴 도륙이라는 표현을 들어 윤석열 검찰의 조국 과잉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저런 표현을 했어요. 도륙받는 수사를 본인이 자청해야죠. 염려가 염려로 그치지 않도록 지금 수사가 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국 수홍 비판을 받은 홍 후보는 어제 2차 TV토론에서도 검수완박 공약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당내 토론은 참 어렵다고 토로한 홍 후보는 결국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박 취소를 왜 민족 고대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당내 비판 여론에 조국 비판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주택 청약 관련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민주당이 화성에서 왔느냐고 공격하자 그러니까 이분은 화성에서 살다가 왔습니까? 윤 후보 측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결혼도 50살 넘어해서 청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사흘 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걸 두고 야당이 대선용 이벤트라고 비판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어제 귀국길에서 야당을 향해 참 이해가 부족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사자인 북한은 오늘 아침 외무성 부상 명의로 종이장에 불과한
허상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 7시간 뒤에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하죠. 권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그 야당의 그 반응을 보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련국들도 종전선언에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의 첫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이장에 불과한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은 여지를 남기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라며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F-35 도입 등을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진 겁니다. 적대시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해석을 맡겨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김여정은 또 누구에게는 종전선언이 간절할지 모른다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제재 완화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빵 배달에 차질을 불러왔던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유명 제과 기업인 SPC의 세종과 청주 공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노조원들이 원료를 실은 차량 출입을 막아서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화물연대를 고발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경찰과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갑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SPC 세종공장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00여 명이 제빵 원료인 밀가루를 실은 배송 차량을 막으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농성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충돌이 벌어졌고 노조원 29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노조에서는 배송 노선 조정과 증차를 통해 운송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지만 회사 측은 배송 노선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청주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300여 명은 오늘 오후 해산했습니다. 청주시는 화물연대의 농성이 집회 허용 인원을 초과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 관련으로 저희가 고발장을 홍덕경찰서 쪽으로 접수를 해둔 상태예요. 경찰은 청주 공장에서 해산한 노조원 200여 명이 세종 공장 농성에 합류한 것으로 보고 공장 주위에 경찰 4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한 운전자를 돕던 60대 의사가 2차 사고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재소자 무료 진료에 나서는 등 이웃과 환자를 위해 헌신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집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22일 남해고속도로 진주 나들목 구간에서 난 교통사고입니다. 사고를 목격한 내과의사 61살 이영곤 원장은 차를 세우고 사고 운전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발다리 다 움직이냐고, 살았으면 됐다고, 움직였으면 됐다고 이제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원장은 환자를 확인한 뒤 자신의 차로 돌아갔는데 그 순간 빗길에 미끄러진 또 다른 자동차가 이 원장을 덮쳤습니다. 2차 사고를 당한 이 원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평소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왔던 이 원장의 사고 소식에 병원은 눈물 바다로 변했습니다. 자수성가한 고 이 원장은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20년째 매주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 진료 봉사도 해왔습니다. 진짜 아버님, 어머님 대하듯이 대하고 제가 아는 이 친구는 진짜 요새 보기 드문 의사입니다. 묵묵하게 봉사를 실천했던 고 이영곤 원장.
생애 마지막 순간 역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의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내 원유업계 점유율 1위 업체가 다음 주부터 우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회사 우유는 물론이고 유제품 가격 상승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우유와 유제품 판매대를 오가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서울우유가 우유 가격을 5.4% 올린다고 하자 그 전에 사두려는 겁니다. 일부 우유 제품이 가격 오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네,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서 미리 4팩이나 샀어요. 갖다 놓고 먹으려고. 대형마트에서 2,500원에 판매되는 1리터 우유 가격은 2,700원대로 오를 전망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우유 업체가 가격을 올리자 다른 업체들은 물론 우유를 재료로 만드는 치즈, 아이스크림, 빵값 등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가격의 인상이 지난달에 됐고 가격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6% 올라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눈에 띄게 상승한 농산물과 축산물 값에 이어 우유와 전기요금까지 전방위로 오르는 생활 물가에 서민들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농수산품이나 유제품 값이 너무 비싸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 볼 때 많이 부담이 돼요. 정부는 유제품 가격의 인상 요인인 원유 가격의 산정 방식을 바꿔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편의점에서 가전제품이 판매된다는 사실 아셨을까요? 가격이 있는 탓에 편의점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잘 팔리지 않던 고급 와인과 양주 등도 매출이 늘었다는데 이게 소비 진작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소비라는 지적입니다. 류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의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포함되면서 추석 선물 등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었습니다. 양주라든지 와인 매출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고급 아이스크림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지난달에 비해 과일 매출은 80% 늘었고 평소 팔리지 않던 장난감도 40% 이상 더 팔렸습니다. 쌀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은 160%와 46% 매출이 확대됐고 가전제품까지 판매량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했던 웨어러블 시계는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이용한 편의점 고가 상품 매출 증대는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형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용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재난지원금이 고가의 상품 소비에 쏠리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K-콘텐츠 역사에 기록될 드라마가 또 한 편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최초 1위를 기록 중인데 이 숫자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현대 경제기 사회를 이 한국적인 정서를 가미해서 잔혹하지만 제대로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 이유에 맞췄습니다. 상금 456억 원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사채빚에 허덕이다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죠.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뽑든 구슬치기든 아이들의 놀이를 하지만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실상은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고 글로벌 순위에서도 2위를 기록하는 등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작품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주인공 이정재의 번호 456번 티셔츠와 달고나 키트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데스게임이라는 익숙한 장르에 지극히 한국적인 게임을 접목한 점이 해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가장 단순한 게임들이라는 거죠. 패자들의 역할이 없다면 승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게임이라서 인간성이 실종된 현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도 인기에 한몫합니다. 살인과 장기 매매는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도 평등을 강조하는 분홍옷 관리자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계급은 존재하고 참가자들은 결국은 철저한 의리일 뿐이죠. 사람이 죽었다고요! 내 말 안 들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알록달록한 원색과 거대한 세트장도 볼거리입니다. 실제로 또 456명이 또 참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 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극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의 잔혹한 사회상을 보여주지만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이러니함까지. 7, 80년대에 골목길에서 했었던 아이들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의 어떤 그 일러스트를 참고해서 일본 영화 표절 의혹과 목적을 위해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 캐릭터 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현실을 잘 반영했기에 인기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럼 시작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세 번째 반도체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들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좀 달랐습니다. 재고량 같은 반도체 관련 민감한 기업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기업들을 난감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오현주 기자가 전문가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 4월,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백악관은 이 자리에서 재고와 주문 등의 정보 제출 요청을 시작했다며 기업 대표들에게 45일 이내 자료 요청서에 답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기업들에게 정보 공개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반도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발적인 공유라는 표현을 덧붙였지만 삼성 같은 반도체 공급업체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와 주문량 등은 영업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이고 공개되면 사업 전략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공개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기업마다 고민하고 눈치 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미국 투자를 확정짓지 않은 삼성으로선 투자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투자를 하라. 또 하나는 정부에서 미국의 수요업체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줘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자발적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을 요구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자영업자와 청년층 그리고 수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처럼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점점 빚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합계가 국내 총생산 GDP의 2배 넘게 치솟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연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학가에서 20년간 잡화점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고모 씨.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90% 이상 줄면서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대료가 밀리다가 뭐 나라 대출 아니면은 집 담보 대출, 개인 대출 받아도 뭐 가게세랑 뭐 이런 걸로 다 쓰고 나면은 거의 바닥이 이제. 지난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858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7% 늘었습니다. 여기다 대출로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영끌 열풍과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려는 B2의 영향으로 2030 세대 대출이 13% 가까이 늘면서 전체 가계 대출의 26%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이제 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이 없이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친 민간 부채는 처음으로 4,300조를 넘겼습니다.
GDP의 2배를 웃돌면서 소비와 투자마저 위축시킬 임계점에 달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 취약성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이른바 좀비 기업도 전체 기업의 15%까지 늘어난 상황. 우리 경제 곳곳에 금융발 리스크의 먹구름이 들이운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국발 위기 우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이 어제 만기가 도래한 일부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파산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후폭풍을 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거나 헝다그룹을 쪼개서 국유화할 거란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일부 채권 이자를 해결했다고 공표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듯했던 헝다그룹. 하지만 900억 원대의 달러 채권 이자는 지급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30일 동안은 최종 부도 처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헝다가 시간 끌기에 나설 거란 관측입니다. 투자자나 중국 시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국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에 헝다 파산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거나 헝다그룹을 쪼개 국유화할 거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헝다의 이대 주주도 1조 4천억 원대의 손실을 감수하고 지분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 여파로 어제 반등했던 헝다그룹 주가는 오늘 10% 넘게 빠졌고 홍콩과 중국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헝다 파산이 2008년 리먼 사태처럼 연쇄적인 초대형 금융위기로 변질지를 두고선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 하지만 지금까지 우려를 밑도는 찻잔속 태풍이 되더라도 중국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인한 파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맘때부터 앞으로 한 달이 우리나라 경치가 특히 좋을 시기죠. 가을 문턱을 맞은 제주는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뤘고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첫 단풍도 시작되는데요. 큰 일교차 덕분에 올 단풍은 여느 때보다 더 고울 전망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해발 520m 제주 새별오름이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른 키만큼 자란 억새군락이 가을바람에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래도 실외에서 이제 억새를 보면서 조금 더 가을을 만끽하고. 알록달록 피어난 꽃들이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맨드라미와 설악초 등 가을꽃을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빠져듭니다. 그동안은 조금 더운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햇볕이 좀 강해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을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단풍도 물들기 시작합니다. 올해 첫 단풍은 오는 28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오대산과 지리산 등지로 퍼져나가겠습니다. 첫 단풍 시기는 평년보다 최대 사흘 정도 늦어졌지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단풍은 더 화려하게 물들 전망입니다. 가장 단풍이 화려하게 일 때는 한 3, 4일 정도 늦어지는 걸로 본 겁니다.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단풍이 아름다워지는 거는 산의 80%가 물드는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 10월 18일, 지리산 10월 24일, 북한산은 10월 30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오순현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KLPGA 투어 사상 처음으로 열린 엘크루 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가 막을 올렸습니다. 골프 천재 김효주가 절친 유현주의 캐디로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골프 입문 이후 처음으로 캐디로 깜짝 변신한 김효주. 잔디를 날리며 바람의 세기도 확인하고 퍼팅 라인도 꼼꼼히 살핍니다. 파4 2번 홀에서 유현주가 첫 버디를 잡아내자 골프채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지난주 우승으로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방송을 통해 친해진 유현주의 캐디로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5오버파로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규 시합 중에서도 이런 기부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효주가 캐디를 했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느낌의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가을의 향연답게 첫날부터 멋진 샷들이 쏟아졌습니다. 파3 8번 홀, 132m에서 7번 아이언으로 친 김지연의 티샷이 그대로 홀 속으로 사라지며 대회 첫 홀인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리더보드 맨 위에는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한 유혜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셀럽들이 참가하는 마지막 날에는 스포츠 스타와의 라운드를 희망했습니다. 다른 종목을 종사하셨던 분들이라 또 골프는 또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일 예선전을 통과한 60명의 프로들은 올해 이승엽, 이동국, 임창정 등 셀럽 30명과 3인 1조로 멋진 샷 대결을 펼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종신형을 받고 50년을 갇혀 산 노인이 가석방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가 싫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려워서입니다. I have bad dreams like I'm falling. I wake up scared. Sometimes it takes me a while to remember where I am. 노인은 결국 고독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파고다 공원 뒤 순댓국집에서 노인이 혼자 국밥을 듭니다.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시인이 마을 주막에 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소주 3병에 두부찌개 한 냄비를 사드립니다. 쭈그렁 노인들 5이 나눠 자시고 모두들 붉어족족한 얼굴로 큰 대접 받았네 그려. 노인들은 소주 몇 잔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그리웠던 겁니다. 서울 노원구가 지난 4월로부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원을 받았던 소원 성취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글에서 90살 할머니는 수의를 원했습니다. 채소 행상을 하며 키운 외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40년 됐다는 할머니는 귀가 어둡고 치매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수의를 장만해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고 싶다는 것이죠. 89살 할머니는 요양보호사가 대신 쓴 글에서 한글과 숫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체장애를 지닌 74살 할머니는 평생 본 적이 없는 바다에 꼭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가 나빠 영양죽을 먹어야 하는데 냉장고가 변변치 않아 상해버린다는 할아버지는 냉장고를 원했죠. 허리가 아파 집에서 기어다닌다는 할머니는 전동 침대를 갖고 싶었고 손자가 컴퓨터가 없어서 사주고 싶다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원들이 찾아뵈면 사양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우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거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데 모처럼 사람 만나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노인에게 괴로운 것은 육체의 쇠약함이 아니라 기억의 무게를 견뎌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고령화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그 기억의 무게도 갈수록 무거워질 겁니다. 몸보다 외로움이 더 아픈 사람들, 사람 냄새를 그리워하는 그 애잔한 마음들의 가슴이 시립니다. 9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사람이 그립다 였습니다.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이렇게 맑고 예쁜 하늘을 보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주말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파란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답게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주말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는 비도 조금 오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와 부산도 25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4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